통장에 7천만 원 있는데 돈을 못 꺼냅니다. 자식인데도 안 된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데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들고 은행에 달려가 말합니다. 이거 어머니 명의 통장입니다. 치료비가 급해서 인출 좀 하려는데요. 은행 직원은 단 한 문장으로 돌아섭니다. 죄송합니다. 본인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은 눈앞에 있는데 못 씁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부모님이 혹은 내가 평생 모아온 돈이 있는데 그걸 누구도 꺼낼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 이건 무슨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65세를 넘긴 예금자라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물어보지 않으면 당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정말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자산 관리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돈을 지키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돈은 예금에 넣어두면 안전하다. 은행에만 넣어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은퇴 후 자산 대부분을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안전하다는 이 믿음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치매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1명은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치매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만약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그분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게 실생활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은행, 보험사, 심지어 동사무소조차도 그분이 직접 나타나지 않는 이상 어떤 거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배우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2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습니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지만 김 할아버지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 할아버지 본인이 직접 나타나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보호자인 자녀가 의료비가 급해서 대신 꺼내 쓰려고 한다고 해도 은행은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급한데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는 상황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금은 거기 그대로 있지만 그 순간부터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아서 찾을 수 있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순간 해당 명의의 모든 계좌는 즉시 동결됩니다. 이 말은 그 계좌는 더 이상 입출금이 불가능하며 상속 절차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 절차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필요한 서류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유산분할협의서, 법정상속인 전체의 서명, 경우에 따라 상속세 납부까지.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계좌 해지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연락이 끊긴 경우 혹은 상속을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 그 계좌 속 돈은 몇 년씩 묶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할머니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남편 명의로 된 3억 원의 정기예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남편의 전처 소생인 자녀들까지 모두 동의를 해야 했고 그 중 한 명은 해외에 살고 있어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생활비와 장례비 마련을 위해 급하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재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에게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로 휴면계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예금 만기일이 지나버리면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휴면 상태로 넘어갑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은행에서 자동으로
그 돈을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관에 이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은행 창구에서는 그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돈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따로 해야 하며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인 예금 인출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죠. 문제는 본인이 치매에 걸렸거나 이미 돌아가신 뒤라면 그 휴면 계좌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누가 어디에 계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융권에 잠들어 있는 고령자의 휴면예금이 무려 10조 원을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10조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이 돈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돈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래전에 만든 통장이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휴면 계좌로 넘어가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금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처럼 내가 치매에 걸리거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이후라면 그 예금은 내가 쓸 수도 없고 가족도 꺼낼 수 없고 그저 멈춰버린 숫자에 불과해집니다.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내 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예금이 가진 가짜 안전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안전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예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가 쓸 수 있는 돈. 두 번째, 내가 쓰지 못할 때 누군가 대신 꺼내 쓸 수 있는 구조. 세 번째,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 혼란 없이 안전하게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금융 설계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구조를 미리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CMA 통장입니다. 여러분은 CMA 통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CMA는 쉽게 말해 예금과 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진 통장입니다. CMA는 일반 입출금 통장처럼 언제든 돈을 꺼낼 수 있으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똑똑한 통장입니다.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도 많고 대부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도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금융보호자 지정이나 위급 시 대리인 사용 조건을 붙일 수 있는 CMA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미리 지정해둔 배우자나 자녀가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순희의 할머니의 경우를 봅시다. 그녀는 1억 원의 여유자금 중 3천만 원을 CMA 통장에 넣고 딸을 금융보호자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만약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딸은 이 통장에서 필요한 의료비나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비, 간병비처럼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돈은 예금보다 CMA에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금융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는 CMA 상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대표적인 노후 준비 상품입니다. 55세 이후부터 매월 일정 금액씩 꺼내 쓸 수 있어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화된 입출금 시스템입니다. 치매나 판단력 상실 상황에서도 사전에 자동이체 구조로 설정해두면 가족이 복잡한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일정 생활비를 꺼내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아파도 돈은 흐르게 하는 구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융 안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신탁형 연금이라고 하여 내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내 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내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명수 할아버지는 퇴직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연금저축에 넣고 매월 80만 원씩 자동으로 생활비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는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이 돈은 매달 들어올 테니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습니다. 이렇게 미리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시나요? 세 번째는 ISA 계좌입니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로 관리하면서 세금은 줄이고 수익은 높일 수 있는 똑똑한 계좌입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대 연 600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상속형 구조나 신탁 연계형 ISA 상품도 등장해 내가 사망하면 자산은 이 사람에게 간다는 식의 법적 분배 설계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품들은 내가 사망한 후에도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지정한 사람에게 자산이 바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금은 내가 있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는 순간부터는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ISA는 그 반대입니다. 내가 없을 때도 정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통장입니다. 정동호 할아버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호 할아버지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는 부부입니다. 그들은 총 3억 원의 자산 중 1억 원을 상속형 ISA에 넣고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만약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살아남은 배우자는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바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까요? 모든 돈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긴급자금은 전체 자산의 20%로 하세요. 그리고 CMA나 금융보호자 지정이 가능한 통장에 보관하세요. 이 돈은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활자금은 전체 자산의 30%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나 자동이체가 설정된 계좌로 관리하세요. 매월 일정 금액이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오도록 설정해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 성장자금은 전체 자산의 30%로 ISA나 신탁 상품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려나가세요. 이러한 상품들은 상속 설계도 함께 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마지막, 여유자금은 전체 자산의 20%로 다양한 투자 상품에 분산 투자하세요. 필요에 따라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를 봅시다. 그는 총 5억 원의 자산을 다음과 같이 배분했습니다. 1억 원은 CMA 통장에 넣고 아내를 금융보호자로 지정. 1억 5천만 원은 연금저축에 넣어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로 수령. 1억 5천만 원은 ISA 계좌에 넣어 장기 투자 및 상속 설계. 1억 원은 안전한 채권형 펀드와 부동산의 분산 투자. 이렇게 자산을 배분함으로써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생소한 단어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금융보호자 지정. 금융보호자 제도는 최근 들어 많은 금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미리 지정한 사람이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오늘 핵심 주제인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가족이 돈을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즘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치매나 중증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이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보호자를 지정할 때는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배우자, 자녀 또는 가까운 친척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금융보호자에게도 알려주세요. 내가 누구를 금융보호자로 지정했는지, 그리고 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상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갱신하세요.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12년마다 금융보호자 지정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을 금융보호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자 국내에 있는 작은아들로 금융보호자를 변경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맞게 금융보호자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보호자를 지정해두는 것은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금융 문제는 터부시되거나 한 사람만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에서는 돈 이야기는 가족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밀주의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반드시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어디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은행 계좌, 보험, 투자 상품 등의 목록과 대략적인 금액을 공유하세요. 중요한 금융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통장, 카드,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 등의 보관 장소를 알려주세요. 비상시 연락할 금융 전문가, 담당 은행원, 보험 설계사, 자산관리사 등의 연락처를 공유하세요. 이순신 할아버지는 매년 1월 1일 가족 모임을 통해 자신의 금융 상황을 간략히 공유합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 빨간색 파일 안에
모든 금융정보가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소통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크게 줄여줍니다. 여러분도 가족들과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소통이 가족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만으로는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첫 번째, 자녀가 없는 부부 서로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두면 한 사람이 판단 능력을 잃어도 다른 사람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잡한 자산 구조를 가진 경우 부동산, 사업체 등 복잡한 자산이 있는 경우 후견인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자녀들 간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법무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의후견 제도라고 하여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둘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판단 능력 상실 시에도 미리 지정해둔 사람이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법적 제도로는 유언장이 있습니다. 유언장은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내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르다 또는 불길하다는 이유로 유언장 작성을 미루지만 사실 유언장은 가족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법적 효력을 갖추세요. 자필유언장, 공정증서유언, 비밀유언 등 법적으로 인정받는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공정증서유언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어떤 자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갱신하세요. 상황이 변할 수 있으므로 12년마다 유언장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병철 할아버지의 경우 5년 전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아이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매년 유언장을 점검하며 필요할 때마다 내용을 갱신합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그의 가족들은 그가 언젠가 떠나더라도 불필요한 상속 분쟁 없이 그의 뜻을 존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언장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신탁입니다. 신탁은 내 자산을 특정 목적을 위해 전문가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나의 의사가 반영된 계약에 따라 자산이 관리되고 분배되기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내 의지대로 자산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관리되고 분배됩니다. 두 번째, 유언장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유언장은 상속인들의 이의제기로 효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신탁은 계약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조건 설정 가능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 결혼할 때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자산이 분배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김미영 할머니는 3억 원의 자산을 신탁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녀는 내가 치매에 걸릴 경우 이 돈의 절반은 내 치료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손자들의 교육비로 사용해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신탁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자산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안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신탁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자산을 넘기는 것을 넘어 내 의지와 가치관을 담은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금융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내 돈이 정말 내 가족을 위해 쓸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준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은 내 돈이지만 그걸 내가 직접 쓰지 못하고 가족조차 꺼내지 못한다면 그 돈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금이 안전하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고 건강할 때만 유효한 말입니다. 하지만 치매나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사망이라는 순간은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그 순간부터는 내 돈은 더 이상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제는 돈을 모으는 시대에서 내 돈이 흐를 수 있게 만드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 필요할지 모르는 의료비와 간병비, 가족의 생활비, 그리고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내 뜻대로 자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거창한 상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범한 부모와 자식 간의 마지막 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준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은행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알고 내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부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